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2014년 마무리하고 이제 2015년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 전망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엇갈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분명한 건 지난해 2014년도 전망치를 내놓던 해보다는 전망치 상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의견 좀 나눠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만 하더라도 내년도 증시는 더욱더 사상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네. 이렇게 증시 자금이 많이 몰리다 보면은 향후 더욱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석들 어디에 좀 중점을 맞추고 분석해야 할지 오늘도 MTN의 김종일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최근에 전망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건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다들 잘 모르기 때문에 전망이 이렇게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핵심은 어디에 둘 거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맞지도 않을 전망을 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고 그런 전망치를 우리가 판단하기보단 시장을 이끌 만한 중요한 핵심 이슈 두 가지가 뭐냐. 아무리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상관없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두 가지 핵심 이슈가 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이제 경기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는 유동성이라는 거죠. 근데 경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어디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살아난다라는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만 현재 시스템상 살아나기 힘들다라는 의견도 상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점치는 전문가가 내부적으로도 많고요. 그런데 미국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지금 민간 소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기업 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 차트가 연율 차트거든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렇다라는 건데 올해 과연 이렇게 탄력적인 속도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속도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소비와 전체적인 기업의 흐름이 같이 증가하는 것은 미국뿐이 없다라는 것이 현재 시각이고요. 러시아는 과거 대비해서 외화 보유금이 많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많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단기적으로 문제 없을 거야 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거 무너지는 게 아주 순식간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맞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외환 보유액만 믿을 게 아니라 러시아의 최대 문제는 내년 1분기부터 발표될 모든 경제 지표들이 급하향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고 외화, 유가로 벌어들이는 석유로 벌어들이는 외화도 줄어든다면 결국 외환 보유고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줄어드는 외환 보유고를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가 또 악화된다면 추가적으로 러시아는 모라토리움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을 제외한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에 경기 측면에서는 솔직히 미국 주식 말고 볼 게 없다라는 게 사실이고요. 다음에 이제 유동성인데요.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내년에도 공급된다라는 거죠. 특히 21일 중심으로 연초에 공급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1월 달에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월 달 당장 나오기보다는 3월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유동성의 공급 자체도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 줄 수는 있지만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족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총수요. 아무리 자금 공급하고 금리 낮춰봐야 지금 기업들이 투자 수요를 늘리지 않아서 총수요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돈 쏟아붓는 게 결국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지난 6년간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은 이제 오히려 경기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이것을 거두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유동성은 지지 요인이지 지수를 계속 빅리니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1월로 우리가 축소해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성을 얼마만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과하게 쏟아붓느냐 여부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독일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독일 물가도 심각하고요. 독일의 여러 가지 심리 지표들도 유로존 평균보다도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독일이 이번 1월 달부터 변화된 ECB에서는 의사록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6주마다 회의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8번 회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 회의 과정에서 독일은 아예 전향적으로 의견을 바꿔서 시장에 돈을 쏟아붓겠다 이런 식의 의견을 표명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독일이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모습이라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대한 전체적인 예상은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땐 부정적,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대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일단 유동성 측면에서는 기대치를 낮추자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네. 독일의 입장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조선업종에 대해서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 미국에서도 흐름이 좋지 못했고 국내에서도 조선주들의 주가 하락은 계속됐습니다. 수주 부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요. 이들 업종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선업 판단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가격 지표상에선 지금 좋은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015년도 전망에 대해서도 회색빛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원자재 수요를 알 수 있는, 또 하나 이제 총수요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BDI라는 지표인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BDI 주봉이 지금 거의 연 저점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처럼 하락 속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드라이식 같은 경우에도 올 한 해 주가가 폭락 수준이었죠. 폭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뭐 그리스 국적이니까 나타난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스가 그동안 해운업과 선박업의 중심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유상증자 얘기까지 나와서 결국은 더 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조선업의 동향은 지금 뭐 좋게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또 하나 이제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단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선박 중에 그나마 탱커는 좋아지고 있다. 왜? 유가가 급락하면서 지금 이 석유의 수출량 그리고 수입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탱커를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실제로 탱커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발주도 늘고 있고 다른 운임은 전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탱커 운임만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평균 중고선 거래 그 선령, 그러니까 선령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배 나이가 되겠죠. 이게 지금 급격하게 낮아진 이유가 과거 2011년, 2012년 수주 많이 해서 이 배들이 새로운 신배들이 투입이 되면서 전체 중고선가의 선령이 많이 낮아졌고요. 또 하나 그 선령이 낮아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고 현재 지금 가장 선령이 낮은 대표적인 그 선종이 바로 탱커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탱커 쪽은 그나마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나머지는 지금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주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실제로 내년도에 상선이나 플랜트 발주가 좀 좋아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으나 이것은 지금의 유가 하락이라든지 내년도의 경제 정책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말 그대로의 장밋빛 전망에 불과한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살펴보게 되면 조선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조선가인데 지금 신조선가의 전반적인 움직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다가 후판 가격도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조선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좋은 그 의견을 낼 수가 없는데 PBR을 보니까 너무 싸다라는 거죠. 역대 거의 최저점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라는 점을 제외하면 좋은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근데 가격이 싸기 때문에 뭐 하나 조금만 좋아져도 가격이 급격하게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업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탱커가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탱커를 만드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군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은 현재 유가 수준에서는 가장 해양 플랜트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의견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조선업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 빅3에 대한 관점은 아주 길게 봐야 된다. 현재 지금 주가는 싸기 때문에 아주 길게 가치 투자상에서 본다면 분명히 언젠간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장기 전략으로 가게 되면 종목에 관계없이 사는 게 맞지만 단기적인, 중기적인 전략상에서는 탱커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현대미포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밀려나면서 탱커 시장은 그나마 견조한 모습이다라는 판단 주셨네요. 네. 이 덕분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중기적 관점까지는 일단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봤고요. 전반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하지만 업황이 좋지 않아서 향후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증시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1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네.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월 증시, 1월 효과의 전체적인 특징은 정책입니다. 정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정책을 지금 뭐 표면화된 게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준비된 그림을 먼저 하나 좀 보시면 기업이익 측면에서만 볼까요? 4분기 이제 그 실적이 발표되면서 1월달 시장을 견인할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지금 그 4분기 기업이익 추정치가 최고는 20조고요. 최저는 11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비슷한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텐데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데는 20조를 보고 있고 가장 나쁘게 보고 있는 데는 11조다. 이게 무슨 분석입니까? 이렇게 큰 편차가 나고 있는 게. 그러면 어디를 믿어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중간값을 선택하면 그건 맞을까요? 그것도 안 맞는다는 것이고요. 최근엔 거의 하향치에 비해서 가깝게 오거나 하향치보다 오히려 더 낮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 이익에서 보면 1월 달에도 별로 기대할 만한 뉴스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익 측면에서만 본다면 낮춰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1번에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국내 정책, 그다음에 ECB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믿을 건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테마 쪽에서는 조금 볼만한 게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신기술 쪽에서는 뭐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뭐 핀테크, 결제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여전히 1월 달에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설비 투자 쪽에서는 반도체 설비 투자와 글로벌 통신 장비 설비 투자가 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와 관련된 RF 부품주들이 조금 주목받고 반도체 장비 종목군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기대할 부분을 좀 낮춰가자 이야기 주셨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정책 기대감 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잠시 후 전략은 김종희 위원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MTN 자문단들의 내년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될 텐데요.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대부분이 내년 6월을 내다보고 있는데요. 은성민 센터장과 김영준 센터장이 네. 3분기와 4분기로 다소 늦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 6월 이후로 전망하면서 일단 물가가 변수라는 판단이고요. 향후 내년 4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설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은 2015년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국내와 신흥국 시장의 여파에 대해서 이들의 의견 보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시기 시점에 대해서는 이승우 센터장 2015년 6월로 봤고요. 조윤남 센터장 역시 6월쯤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변준호 센터장은 2015년 6월에서 7월 주로 내년 하반기쯤 다가갈 때쯤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 주셨고요. 최준철 센터장은 내년도 2분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파 보겠습니다. 이승우 센터장은 불안 요인은 해소될 것이다. 하지만 인상 전까지는 자금 이탈 우려가 남아있다라고 판단했고요. 은성민 센터장 역시 동일합니다. 신흥시장의 자금 이탈은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분 넘겨보죠. 조윤남 센터장 역시 대외 취약도가 악화된 일부 국가 중심의 자금 이탈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요. 변준호 센터장은 자산 수익률, 달러 관련한 자산 수익률을 잘 체크해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다수가 자금 이탈을 우려하고 있는데 김영준 센터장은 상반기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에는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하반기 금리 인상 시에는 부정적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유로존 경기에 대한 전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유로존 회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6명의 위원 가운데 3명의 위원이 일단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네. 그 나머지 3명의 위원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일단 이승우 센터장과 은성민 센터장 일단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특히나 은성민 센터장 같은 경우에 내년도 추가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유로존의 점진적인 회복을 예상했고요. 자, 이어서 보죠. 조윤남 센터장 같은 경우엔 경기 회복 강화된다.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것으로 봤고요. 또한 연초에 유로와 국채 매입과 같은 양적 완화 덕분에 김영준 센터장도 역시나 하반기에 경기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이죠. 변준호 센터장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이 최준철 대표까지도 이 반전의 계기는 만들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내년도 유로존 전망도 역시나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또 다른 G2 국가죠. 중국입니다.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인데요. 이승우 센터장은 경기 부양책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은성민 센터장 역시 금리 인하 등의 선별적인 경기 부양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윤남 센터장 의견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본시장 개방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 센터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 예대금리 및 그리고 지준율 인하 가능성 제시했는데요. 인플레 압력은 약화될 것이고 부동산 시장은 충격이 다소 제어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센터장 역시 추가 금리 인하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준철 대표만이 다소 다릅니다. 전반적인 경기 부양책이 없이 산업 구조 조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MTN 자문단들의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함께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면 이에 따른 증시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잠시 후에 이어지는 증시 전략에서 확인해 보시죠.